여러분, 한파 특보 뉴스가 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 입춘이 지나고 나니 2023년이라는 게 조금 실감이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젊은 것이 주제넘은 소리 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신우를 잘못 만나 인생을 낭비했던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덕분에 남편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이겠죠.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살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 17년째 유통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17년 전, 그러니까 제 나이 36에서야 진정으로 제 인생에 꽃을 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흙탕을 구르고 또 구르며 힘들게 살았거든요. 하소연할 가족이 없는데 이런 좋은 사연 채널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우연히 어쩌다가 이 채널에서 제 사연을 클릭하신 여러분에게 저희 힘들었던 시절을 털어놓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가 겪은 일들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거든요. 그럼 저희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진솔하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에게는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망나니 같은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엄마는 쪽방에 저를 방치하고 라면 하나만 덩그러니 놓아둔 채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걸음마를 하면서부터 쪽방 골목으로 가면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던 몇몇 어른분들이 저를 키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가, 너 저기 끝방에 사는 애 맞지? 이리 와, 할머니랑 텔레비전 보면서 과자 먹자. 네? 무슨 과자 있어요? 늙은이들 좋아하는 샌베인데 애기들도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저는 그때 먹었던 샌베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달고 짭짜름하니 입에서 녹여먹는 맛이 정말 끝내줬거든요. 그 이후로 이 나이까지 저는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샌베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쪽방촌에 사시던 그분들도 형편이 어려웠을 텐데 어린 저를 돌아가면서 돌봐주신 게 어찌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들의 신의 덕분에 제가 악착같이 버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엄마를 원망하면서 살다가 나쁜 길로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방치되어 살다시피 했지만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영숙이 엄마, 이리 좀 와봐. 며칠 만에 오는 거야. 영숙이 굶어 죽일 작정이야? 아, 또 왜요? 밥 해놓고 나가는데 저도 제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요? 힘들게 살긴? 기껏 양아치 깡패 같은 놈들만 만나서 뜯어먹기만 하는 거 누가 모른다고. 할머니가 뭘 알아요? 아, 정말 이놈의 오지랖들 때문에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영숙이 엄마, 이리 와봐. 영숙이 이제 곧 8살 되는데 초등학교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안 보낼 거야? 학교요? 시집애가 학교는 가서 뭐하나? 남자 잘 만나서 시집 잘 가면 되지. 아이고, 젊은 사람이 뭐 그런 고지식한 소리를 해. 아무튼 지켜보는 눈 많은 것만 알고 있어. 영숙이 저 똘망한 애 초등학교 안 보내면 우리가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하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누가 안 보낸대? 제발 남의 집 일에 신경 좀 꺼요. 여기서는 사람들 시궁창 인생 할 일 없는 거 알지만 그만들 좀 하라고요. 이웃분들의 성화 덕분에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생활은 즐거웠어요. 제가 달리기를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가자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얘 영수가, 너희 엄마는 뭐하는 사람이니? 너 아빠는 없고 엄마랑 산다며 왜 준비물 하나를 제대로 챙겨주질 않아? 가정방문 좀 해야겠네. 너희 집 저기 쪽방촌이던데 언제 가면 되니? 선생님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한부모 자식에 가난하다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친구들도 저를 멀리하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개주 연습한다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뛸까? 제 물음에 아이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맨날 영숙이 네가 마지막 주인공 되려고 하냐? 혜진이 너 잘 뛰잖아. 혜진아, 앞으로 네가 마지막에 뛰어. 영숙이 넌 두 번째로 뛰던가. 우리만 대표로 나가는 개준데 창피하잖아. 그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들은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맞다고 동의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억울해서 바로 가방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때까지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버티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가서는 레벨이 달라졌어요. 동네에서 난다긴다 하는 날라리들한테 표적이 되어 정말 무지막지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희 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지선이었어요. 아니, 지선이 언니였습니다. 지선이는 원래 저보다 한 살 많았지만 중2 때부터 하도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학교를 꾸려서 저희와 같은 학년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이는 자기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걸 질색했어요. 너무 인상이 강해서 저도 모르게 언니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완전히 지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가정환경조사를 한다며 부모님 직업, 학력 등을 적는 게 있었어요. 지선이는 제가 쓴 걸 빼앗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하여튼 고질고질하게 사는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영수가, 너 정말 불쌍하게 사는구나. 에휴, 어쩌나? 언니 주세요. 언니? 너 진짜 죽을래? 하여튼 그지 같은 것들이 눈치도 없어. 하나만 하지 않더라고. 난 너 같은 애들 딱 질색이야. 가난하고 눈치 없고 싹싹하지도 않은 너 같은 년. 저는 중학교에서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기 초부터 제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비록 가난하고 저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긴 했지만 저는 제 배경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이유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선이 말 맞다나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저는 그냥 맷집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드세. 아주 괴롭힐 맛이 난다니까? 야, 영수가, 언니가 응원한다. 치지마. 지금처럼 입 꽉 깨물고 버텨.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그때 되면 정말 볼만하겠다.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독하게 구는 년들이 더 일찍 나가떨어진다니까? 지선이 우리들이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저는 그런 아나무인 비열하고 못된 인간들이 주는 상처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못된 것들이 말한 대로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저 선생님한테 혼나서 자기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저를 샌드백 마냥 두들겨 패는 지선이와 그 무리들이 점점 더 무서워지기만 했어요. 더 무서운 건 방관하는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렇게 결국 제 정신력이 바닥이 났고 2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저는 정말 굴욕적인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체육대회가 있던 날이었고 저는 또 계주 선수로 나가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왔는데 저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락도 제가 싸온 볶음김치 덮밥을 구석에서 먹어야 했어요. 다들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저만 외톨이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언제 왔는지 지선이 무리가 와서 저를 보고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어머 얘 뭐해? 우리 담배 꼬슬리러 왔는데 혼자 밥 처먹고 있네? 야, 너도 참 불쌍하다. 네 엄마 술집 여자라며. 그럼 너도 나중에 네 엄마 따라서 술집 여자 되는 거냐? 학교는 뭐하러 다니냐? 이게 목구멍으로 지금 넘어가? 지선이는 그렇게 막말을 퍼부으며 제 도시락을 발로 쳐버렸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선이 머리채를 잡아 쥐었어요. 야, 난 적어도 너 같은 인간 안 될 거야. 너같이 사람 괴롭히면서 우월감 느끼는 쓰레기는 안 될 거라고. 어쩌? 요것 봐라, 이거 안 나? 얘들아, 인연 떼어내. 그 말에 지선이 친구들이 몰려들어서 저를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이 년이 제 도시락을 모서리 부분으로 제 머리를 찌으려던 찰나 저도 모르게 소변을 지르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깔깔대는 목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야, 걔 오줌 쌌다. 어디 깡도 없는 년이 나대고 있어. 아우 더러워. 야 얘들아,
여기 방역수 옷도 쌌다? 주변에 있던 학교 학생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어 손가락질을 했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기절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눈을 떴는데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는 채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나서 체육대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제가 죽어도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고 느꼈고 저는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그 길로 자퇴를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자퇴를 하건 말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너 학교 안 가냐? 참 빨리도 물어본다. 학교 안 다닐 거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네 나이 또래 써주는 공장 있는데 오늘 가자. 이런 말은 뭐하긴 하지만 당시에 제 엄마는 지선이보다 더 나쁜 년이었어요. 제가 마치 학교를 그만두길 바란 사람 마냥 저를 공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반항도 할 수 없었고 제 나이 15살에 빵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은 엄마가 모두 챙겨갔어요. 배가 고플 때는 빵 공장에서 남은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제가 고등학생 때 저를 버리고 한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아저씨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엄마가 항상 만났던 사람들과 비슷한 깡패였습니다. 네가 저번에 딸 영숙이냐? 이렇게 다 큰 애였어. 이제 다 컸지 뭐. 영수가 이제 엄마 너 버려도 되지? 이제 엄마 인생 살게. 엄마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속으로 언제는 자기 인생 안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버린다는 말에 충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언제 저를 떠나도 이상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 집이 싹 빠져서 휑한 집안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 하나뿐인 가족, 엄마가 없어지니 정말 저를 버린 걸 알고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나서는 오히려 개운해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한테 아무런 짐도 없어. 나 혼자만 건사하면 돼. 차라리 잘 됐어. 그렇게 외치고 저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엄마는 없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죽도록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혼자 살 수 있는 빌라 원룸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월세집에 들어가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집을 구한 후에 빵 공장은 그만뒀어요. 빵 공장 관리인이 저에게 추파를 던지고 성희롱을 했는데 꾹 참고 버텼었거든요. 빵 공장 일을 그만둔 후에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 외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도 했어요. 저에게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공장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다른 라인에서 일을 했는데 공장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다가 가끔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날은 같이 일하던 사람이 구내식당 바닥에 소스를 흘리는 바람에 점심시간에 바닥이 미끄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미끄러지다가도 균형을 잡았는데 남편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식판을 뒤집어 쓴 채 미끄러져 바닥에 철부덕 쓰러져 버렸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못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그 사람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더니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왼쪽 다리가 의쪽이거든요. 저 좀 부축해 주시겠어요? 바닥에 미끄러워서 일어서다가 또 쓰러질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의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찾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을 마주치면 너무 반갑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한두 달 지켜보다가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주쳐서 미리 서둔 쪽지를 건네줬거든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적힌 제 전화번호를 보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줬어요. 여보세요? 박영숙 씨 전화 맞나요? 네, 맞아요.
아, 쪽지받은 김경식이에요. 이름이 김경식 씨였구나. 처음 알았네요. 쪽지 받고 당황스러우셨죠? 아니에요. 저도 영숙 씨 궁금했어요. 용기가 없었는데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새도록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배려와 다정이 몸이 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부터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사귀면서 그 사람은 자기 다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어요. 내가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 걔가 엄청나게 천방지축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는 더 했지. 그 사람은 맞벌이하는 부모님 대신 동생을 보살피는 날이 많았고, 중학생이 된 동생이 나쁜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목격했다고 했어요. 내가 소리를 꽤 질렀더니 내빼는데,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마음으로 동생 잡으려고 쫓아갔지. 근데 걔가 멈추지 않고 도망치더라고. 그때는 내가 달리기도 잘했으니까 끝까지 쫓아갔어. 그러다가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었어. 수술받고 왼쪽 무릎 아래로 감쪽같이 사라졌네.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휴, 동생은 정신 차렸겠네? 그게 참,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애가 더 막 나가더라고.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더 나빠졌어. 내 동생이지만 참 한심스러워. 정말 사고난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나중에는 부모님도 나도 걔를 포기해버렸어. 그랬구나. 어떤 사람들은 잘 변하지가 않더라. 고생했네, 경식씨.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동생이 여동생처럼 저에게도 철없는 어머니가 있었고, 저도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다 고백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제 이야기를 담담히 들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듬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을 만난 후에야 처음으로 저는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귄 지 2년이 넘도록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식씨, 이제 경식씨 29 경려온 정년기인데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그게 너도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지금 결혼할 형편이 아니야. 남편은 자기 집에 엄청난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이 부모님 명의 4명이 도용해서 카드깡을 했어. 그래서 갚아야 할 빚이 총 1억이 넘어. 그나마 그것도 많이 갚아서 그만큼 남은 거야. 너랑 결혼하면 내가 영숙이 너 고생시킬 게 뻔한데 난 못하겠어. 그냥 헤어지자, 영숙아. 그때 저는 그 사람을 잃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사람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고통을 나눠받고 싶었습니다.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는데 그렇게 힘든 집은 나랑 나눠 들어. 난 경식씨랑 함께라면 다 이겨낼 자신 있어. 제 말에 그 단단한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지만 저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끈질기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남편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서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집이 판자촌의 판자집이었거든요. 그 집을 보니 제가 살던 쪽방촌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집 앞에 서서 저에게 다시 물었어요. 니네도 나랑 결혼할 거야? 당연하지. 들어가자. 저는 판잣집에 들어가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처럼 선한 분들이었어요. 우리 경식이가 그렇게 좋아? 우리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도 1년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휴, 아가씨 더 좋은 사람 만났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경식 씨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집안을 그 꼴로 만든 신우는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만나지 못했어요.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한 얼마 후에 저희는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고 혼인신고만 한 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제가 살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시댁 빚 갚는데 보탰습니다.
일단 남편과 제 목표는 10년 안에 빚을 다 청산하고 시부모님 집과 저희들이 살 집 따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에게 따뜻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살면서 저는 공장 일도 하고 청소에도 했어요. 자는 시간 빼고는 일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까? 추석 명절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장을 봐서 집으로 갔는데 못 보던 구두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신호가 왔나 보다 해서 저는 집으로 들어갔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신우는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아, 세연이구나. 반가워요. 불난 집에 제 발로 들어오다니 참 깡이 좋네. 네, 중학생 때부터 남달리 깡이 좋긴 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처음 보는데? 저 땡땡 중학교 다니던 박영숙이에요, 지선 언니. 아? 네가 박영숙이야?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세상 참 좁다. 아, 엄마, 얘가 나랑 같은 중학교 다니더랬는데 학교 자퇴했잖아, 나 때문에. 신우의 말에 시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우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다닌 걸 알고 있었기에 그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저라는 사실을 바로 눈치채신 겁니다. 제가 죽도록 본인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박영숙이거나 말거나 신우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엄마, 아빠, 오빠, 나 결혼해. 사업가 집안이야. 그 남자 꼬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결혼비용 내줄 거지. 신우의 말에 기함을 하며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지선, 너 미쳤어? 지금 네가 진빚 갚느라 온 식구가 개고생 중인데 뭐가 어째? 네 결혼에 우리가 왜 돈을 대줘? 부자랑 결혼한다며.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래? 부자랑 결혼하니까 그 금에 맞춰줘야지.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빚 다 갚아줄 테니까 그 전에 투자 좀 해. 수연님, 그래줄 수 있죠. 중학생 때나 다 커서나 지선이 언니, 아니 신우는 놀라울 정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성이 어딜 가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 내오느라고 퍼붓던 신우는 결국 시어머니 통장을 들고 도망을 쳤어요.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와 원금을 넣어두던 통장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튀는 바람에 저희는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메워야 했어요. 신우는 본인 결혼식에 저희를 부르지도 않았고 결혼 후에는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빚을 갚아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신우가 훔쳐간 통장 때문에 진 빚으로 인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신우가 연을 끊어준 게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그러길래 나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랑 지선이랑 그렇게 악연이었던 것도 모르고 나랑 결혼해서 원수 같은 년 빚까지 갚아줘야 한다니. 이제라도 도망가. 여보, 자꾸 그런 소리 할래? 난 괜찮아. 이제 신우랑 연도 끊겼고 차라리 잘 됐어. 이제부터 갚는 일만 남았잖아.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시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했고 저는 공장 일도 하고 남는 시간에는 건물이나 개인집 청소 일도 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빚의 3분의 2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 갚은 후에는 방 3개짜리 임대